지금 중국인 중 절반은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납득이 되실 겁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한류를 좋아하던 베이징 여대생 린샤는 아버지로부터 한국은 중국 문화에 열등한 복제품일 뿐이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그녀가 우연히 방문한 서울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과 그 후 그녀가 내린 용기 있는 결단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해야 하는 세상에서 한 여성이 선택한 자유의 길. 그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린샤입니다. 베이징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중국 여성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어요. 중국 베이징의 우리 집 작은 방에서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학교가 끝나면 핸드폰으로 중국어 자막이 입혀진 겨울연가를 보며 배용준의 미모에 감탄했고 대장금의 이영애가 그려내는 한국 전통 음식에 눈을 빛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문화의 기원에 대해 언젠가 큰 혼란을 겪게 될 거라는 것을요. 린샤, 또 그런 쓸데없는 것 보고 있니? 아버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항상 화들짝 놀라 화면을 끄곤 했어요. 우리 집에서 한류는 금기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중국 역사학과 교수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냉소적인 시선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린샤, 넌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고구려도 발해도 모두 우리 중국의 일부였다. 지금 한국인들이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대부분 왜곡된 것이란다. 아버지는 저녁 식사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역사책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열변을 토하실 때면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한글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글이 뭐가 대단하니? 결국 중국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일 뿐이야. 세종이라는 왕이 독창적으로 만들었다고? 어림도 없지. 어머니도 아버지의 말에 동조하셨어요. 그래,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은 문화도 없었을 거야. 이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저는 이중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즐기면서도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단단히 박혀 있었어요. 모순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 안에서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공존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베이징 대학교 역사학과에 입학했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동아시아 역사를 공부하겠다고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교수님들은 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사 강의에서조차 교수님은 한국은 중국의 문화적 속국이었다는 관점을 강조하셨어요. 린샤, 역사 논문 어떻게 돼가니? 어느 날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고구려의 중국 귀속성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아, 우리 린샤가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하는구나. 대학 3학년 때였어요. 동아시아 문화 교류 수업에서 한 교환학생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학생이었고 발표 주제는 고구려와 발해의 독자성이었어요. 그는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과는 다른 독립된 국가였음을 여러 역사적 증거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교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중국 학생들은 분노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교수님은 냉정하게 그의 주장을 반박하셨어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학문적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날 수업이 끝난 후 그 한국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들은 모두 근거가 없어요. 우리 역사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역사는 한 나라의 교과서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다양한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마치 제가 편협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그가 못마땅했어요. 그날 저는 도서관에 가서
중국의 역사책들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모든 책은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을 확증해 주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중국에서 출판된 책이니까요. 대학 생활 중 가장 큰 전환점은 샤오원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어학과 학생이었고 우연히 도서관에서 만나 친구가 되었어요. 샤오원은 저와 달리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한 경험이 있었고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린샤, 너는 왜 그렇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니? 어느 날 카페에서 샤오원이 물었어요. 부정적이 아니야. 나는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샤오원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본 것은 한쪽 면일 뿐이야. 세상에는 다양한 시각이 있어. 저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고구려가 중국의 변방 정권이었다는 것, 한글이 한자의 파생물에 불과하다는 것, 한류는 결국 중국 문화의 아류라는 것까지. 샤오원은 인내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어요. 린샤,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직접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해보자. 그 말은 저에게 도전처럼 들렸어요. 굳이 가볼 필요 없어. 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샤오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더욱 가봐야 해. 내가 맞다면 돌아와서 나에게 내가 맞았잖아 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 직접 한국을 보고 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맞다면 그때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할게. 샤오원의 제안은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믿음을 확증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모험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어요. 좋아, 한번 가보자. 일주일 후, 저는 샤오원에게 말했습니다. 샤오원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 다음 방학에 함께 가자. 나도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 그렇게 우리는 방학을 이용해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서울의 호텔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저는 묘한 흥분을 느꼈어요. 사실 어린 시절부터 좋아하던 한국. 드라마의 배경이 된 그 나라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이 계획을 알리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한국을 여행한다는 소식에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니? 다른 나라도 많은데.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친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여행이에요, 아버지. 저는 최대한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말씀하셨어요. 린샤가 이제 성인이잖아요. 한번 다녀오게 해줍시다. 오히려 가보면 우리가 옳다는 걸 더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좋아, 다녀와라. 하지만 현혹되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고 오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객관적일 생각이었으니까요. 제 마음속에는 이미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그 완고한 믿음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한류에 휩쓸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많은 중국인들에게 진실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로그에 여행기를 올려 한국의 실체를 폭로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에 대해 더 공부했습니다. 중국어로 된 자료만 찾아보며 제 신념을 더욱 강화시켰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한옥과 정원들, 화려한 서울의 밤 풍경. 모순된 감정이 제 안에서 충돌했어요. 마침내 출발 당일, 샤오원과 저는 베이징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샤오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준비됐니? 우리의 모험이 시작됐어. 저는 미소로 답했지만 내심 긴장했습니다. 처음으로 중국 밖을 나가는 여행이었고 더구나
제가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는 나라였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여행이 끝나면 내 믿음은 더욱 굳건해질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단단하게 쌓아 올린 제 신념의 성벽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이곳이 제가 상상했던 그 중국의 문화적 속국이 맞나 싶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항 로비는 베이징 공항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고 천장부터 바닥까지 모든 것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우와, 생각보다 엄청 깨끗하다.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에 샤오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야. 샤오원의 말에 저는 혀를 찼어요. 세계 최고라니 과장이 심하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입국 절차는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여권 검사가 이루어졌고 직원들은 모두 공손하게 영어와 중국어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외국인들이 겪는 복잡한 입국 과정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이건 분명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 모든 것이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오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맑은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이징의 잿빛 스모그에 익숙해진 제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생경했어요. 공항 익스프레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가자. 샤오원의 제안에 따라 우리는 공항 철도를 탔습니다. 열차에 오르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깨끗한 좌석, 조용한 객실, 그리고 무엇보다 승객들의 질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떠들거나 침을 뱉지 않았고 모두가 자신의 공간을 존중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도시화되어 갔습니다. 정돈된 아파트 단지들과 깔끔한 도로망, 그리고 곳곳에 심어진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베이징의 혼잡한 도시 풍경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것도 다 보여주기겠지. 중심가로 들어가면 달라질 거야. 저는 여전히 의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환승하는 과정도 놀라울 정도로 쉬웠습니다. 명확한 표지판, 영어와 중국어가 병기된 안내문, 그리고 깨끗한 역사 환경이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명동의 호텔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차창 밖 서울의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깨끗하지? 도시 전체가 정돈되어 있었고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행인들은 모두 바쁘게 걸어다녔지만 그 속에서도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서울 구경에 나섰어요. 명동에 번화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 혼잡함 속에서도 이상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했고 상점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린샤, 저기 봐. 한국 화장품 브랜드야. 중국에서도 인기 많잖아. 샤오원이 가리킨 곳에는 유명한 한국 화장품 매장이 있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중국어로 응대해 주었어요. 저는 그들의 서비스 태도에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백화점에서는 보기 힘든 진심 어린 응대였어요. 이건 다 관광객을 위한 거야. 실제 한국인들의 삶은 다를 거야. 저는 계속해서 제 믿음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우리가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본 한국인들의 모습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했고 공공장소에서의 매너가 몸에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음식을 다 먹은 후에는 테이블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정리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러 명소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따라 질서 있게 운행했어요. 교통카드 시스템은 베이징보다 훨씬 편리했고 환승 체계도 완벽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 버스에서 내리며 저는 솔직한 감탄을 표현했어요. 그렇지. 한국의 대중교통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 샤오원의 말에 이번에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강공원을 방문했어요. 넓게 펼쳐진 강변공원에는 많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소풍을 즐기는 가족들.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베이징에도 이런 공원이 있잖아. 저는 약간의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샤오원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있지. 하지만 여기서는 공기도 깨끗하고 사람들이 공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베이징의 공원은 주말이면 너무 혼잡해서 제대로 즐기기 힘들었고 쓰레기 문제도 심각했어요. 반면 한강공원은 많은 사람이 찾는데도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강남 지역을 구경했어요. 화려한 빌딩들과 세련된 상점들이 즐비한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듯 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이 접목된 건물들과 디지털 광고판들은 베이징의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된 느낌을 주었어요. 어떻게 이런 발전이 가능했을까? 저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속국이었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다양한 상품들이 구비되어 있었어요. 직원은 피곤한 기색 없이 친절하게 응대했고 계산 시스템도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마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왜 이렇게 다른 걸까?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 너무 다르잖아.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의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알고 있던 진실이 완전한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곧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이건 다 관광지니까 그렇지. 진짜 한국의 모습은 아직 보지 못했을 거야.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면서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베이징을 떠나올 때의 확신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한 꿈을 꾸고 깼어요. 꿈에서 저는 한국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되어 서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 린샤, 현혹되지 마라. 눈을 뜨자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막 2일째 접어든 한국 여행이었지만 이미 제 신념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여전히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저는 샤오원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 경복궁에 가보는 게 어때? 한국의 역사를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거야. 샤오원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궁금했습니다. 과연 경복궁에서 저는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 제 믿음을 더 흔들어 놓게 될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아침 일찍 일어나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궁궐 방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제 마음은 여전히 방어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궁궐이라고 해봤자 자금성의 축소판이겠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경복궁 앞에 도착한 순간 그런 생각은 잠시 멈췄습니다. 웅장한 광화문이 제 앞에 우뚝 서 있었어요. 화려한 단청과 정교한 조각들, 그리고 문 앞에 선 수문장들의 위엄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금성과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와, 생각보다 크네.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에 샤오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구에서는 놀랍게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미국인, 유럽인, 동남아시아인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즐거움이 묻어났어요. 왜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거지? 의문이 들었지만 곧 티켓을 구매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내로 들어서자 넓은 뜰과 조화롭게 배치된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금성의 웅장함과는 다른 자연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늘과 맞닿아 있는 듯한 개방감은 중국 궁궐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운 좋게도 우리는 영어와 중국어로 진행되는 도슨트 투어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여성 가이드는 유창한 중국어로 경복궁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경복궁은 1395년 조선 왕조의 첫 번째 임금인 태조가 건립한 궁궐입니다. 조선의 정궁으로 500년 넘게 한국의 역사와 함께해왔지요. 그녀의 설명은 차분하고 논리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조선은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조공 관계에 있었지만 독자적인 문화와 정치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 시기에는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과 예술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지요. 도슨트의 말에 저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조공 관계였다면 당연히 속국 아닌가.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로 한자와는 전혀 다른 독창적인 표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의 형태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그 말에 저는 샤오원을 쳐다봤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맞아. 한글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어. 투어는 계속되었고 우리는 근정전에 도착했어요. 웅장한 왕의 정전 앞에서 도슨트는 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고대 국가인 고구려는 기원전 37년부터 668년까지 약 700년간 존속했으며 현재의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고구려는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고 특히 고분 벽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와 대학 교수님들은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에 불과했다고 가르쳤는데 이 도슨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발해는 고구려의 유민들이 세운 국가로 698년부터 926년까지 존속했습니다. 발해 역시 독자적인 문화와 정치 체제를 갖춘 강력한 국가였어요. 도슨트의 설명이 끝난 후 한 서양인 관광객이 질문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고구려와 발해를 자국의 역사라고 주장한다던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슨트는 침착하게 답변했어요. 역사 해석에는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학계에서는 고구려와 발해가 한국사의 일부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특히 UNESCO에서도 고구려 유적을 한국과 중국에 걸친 공동유산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국제학계의 견해가 제가 배운 것과 다르다니 이것은 생각해 본 적 없는 관점이었어요. 투어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궁 안의 국립고궁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조선 왕조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세종대왕 시대의 천문 관측 기구인 혼천의와 츠구기 등은 매우 정교하고 과학적이었습니다. 우와, 이런 것들이 정말 15세기에 만들어진 거야?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샤오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 세종대왕 시대의 과학기술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대. 특히 천문학과 의학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어. 박물관을 나와 궁 안을 더 둘러보던 중 우리는
왕과 왕비의 침전인 강령전과 교태전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또 다른 도슨트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정치 체제를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과거 제도를 통해 능력 있는 관리를 선발했고 실록이라는 역사서를 편찬해 왕조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했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있는 동안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들을 떠올렸어요. 한국은 중국 문화의 복제품일 뿐이다. 하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분명히 독자적인 발전을 이룬 문명의 흔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경복궁 근처의 한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비빔밥을 먹으며 저는 샤오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니? 샤오원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대학교 때부터야. 나도 처음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 하지만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쓴 책을 읽으면서 관점이 바뀌었지. 식사 후 우리는 경복궁 옆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청동기 시대부터 이어진 한반도의 독자적인 문화 발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문자 생활 전시관이었어요. 그곳에는 한글의 창제 과정과 과학적 원리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자의 변형이 아니라 음성학적 원리에 기반한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였어요. 전시관을 나오면서 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믿어온 진실이 실은 한쪽 면만을 본 것은 아니었을까요? 더 이상 아버지의 말씀이나 대학,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무조건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는 인사동의 전통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전통 공예품과 예술 작품들을 구경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곳에 펼쳐진 문화는 분명 중국과는 다른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서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경복궁의 아름다움, 도슨트의 설명, 박물관의 유물들. 그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진실과 충돌했습니다. 내가 믿어온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어요. 불편한 진실이었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든 혁명적인 발명이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세요. 이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의 제작 원리를 설명한 책입니다. UNESCO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글의 과학적 체계에 감탄했어요. 각 자음과 모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15세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샤오원에게 말했어요. 정말 놀라워.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라. 샤오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라고 한 거야. 우리가 배운 것이 항상 완전한 진실은 아닐 수 있어.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믿어온 세계관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 같았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먼저 받아들여야 했어요. 베이징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마음의 벽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생각보다 훨씬 흥미롭고 가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고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생각들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은 제가 평생 믿어왔던 진실과 완전히 달랐어요.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 아닌 독자적인 국가였고, 한글은 한자의 변형이 아닌 과학적 원리로 창제된 문자였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올 때 샤오원은 제게 물었어요. 어때? 생각이 좀 바뀌었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워.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라. 샤오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여행의 가치야.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것.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버지께 어떻게 이 경험을 설명할지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반응이 두려웠어요.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잘 다녀왔니? 한국은 어땠어? 생각보다 좋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는 제 여행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린샤, 한국에서 뭘 보고 왔니? 역시 중국 문화에 열등한 복제품들 뿐이었지. 그 순간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하지만 제가 본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본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달랐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니?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의 첨단 시스템, 서울의 깨끗한 거리, 경복궁의 독특한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학계에서 인정하는 한국의 독자적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린샤, 내가 이상한 생각에 빠져들고 있구나. 그들이 너를 현혹시킨 거야. 하지만 아버지, 저는 직접 보고 들은 거예요. 게다가 국제학계에서도.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셨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위험한 생각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중재에 나서셨습니다. 여보, 린샤는 그저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단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단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유지해야 해. 그것이 우리의 의무야. 그 순간 저는 진짜 현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야말로 닫혀 있었다는 사실을요. 아버지와 대학 교수님들이 가르쳐온 것은 학문적 진실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 인생의 기반이 된 많은 진실들이 사실은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배운 다른 것들은 어떨까요? 그것들도 편향된 시각으로 가르쳐진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저는 대학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중국 밖에서 출판된 책들, 특히 서구학자들이 쓴 동아시아 역사 관련 서적들을 찾았습니다. 영어로 된 책들을 읽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또 다른 시각을 발견했어요. 미국, 유럽, 심지어 일본의 학자들까지 그들은 모두 고구려와 발해를 한국사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창제 역시 세계 언어학계에서 독창적인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 들은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샤오원을 만났어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저는 제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샤오원,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내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어. 샤오원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항상 어려워. 하지만 그것이 성장의 과정이야.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배운 역사가 편향되었다면 난 어떤 학자가 되어야 하지? 저는 진심으로 고민했습니다. 샤오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왜 한국에서 공부해보지 않아? 그곳에서 다른 시각을 배우면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제게 번개처럼 강렬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맞아요. 진정한 학자라면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했어요. 한쪽 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의 대학원에 지원하기로요. 동아시아사를 더 깊이 공부하고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부모님께 알리는 것은 또 다른 산을 넘는 일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두 분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무슨 결심이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 한국으로 유학 가려고 해요. 서울대학교 동아시아사 대학원에 지원하려고요. 순간 식탁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크게 소리쳤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절대 안 된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진정한 학자가 되고 싶어요. 한쪽 편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린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은 복잡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 미래가 위험해질 수 있어. 그래도 저는 가고 싶어요. 두려움 때문에 진실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논쟁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어요. 어머니는 중간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난 내가 그렇게 고집을 부릴 줄 몰랐다. 결국 아버지는 지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집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에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홀로 서재에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재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오래된 앨범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리 와봐, 린샤. 앨범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곳은 한국이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한국에 가본 적이 있단다. 학술 교류 프로그램으로.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추억이 묻어났어요. 그때 나도 너처럼 많은 것을 보고 배웠지. 하지만 돌아와서는 현실에 적응해야 했단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도 한때는 진실을 보았지만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타협했던 것이었어요. 아버지. 제 목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린샤, 내가 가고 싶다면 가거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단다. 아버지의 허락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의 포기했던 꿈을 제게 넘겨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제 방에 오셔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다만 자주 연락하고 건강 챙기렴. 한 달 후,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짐을 꾸리면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